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육 행정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교육 행정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이론들이 오늘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론들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나오는 이론들은 자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죠? 이 이론들은 보통은 행정학에서 나왔던 이론들이에요. 그죠? 행정학 이론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행정학 이론들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호행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간호학과니까요. 자, 그러면 간호행정이면 분명히 간호와 행정의 복합어라라는 말이죠. 합성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행정이론이 간호의 접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맞죠? 자, 그렇다면 교육행정이다 라는 말은 이 행정의 이론이 교육에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접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죠? 자, 이러한 기본 생각 하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래 연도별로 행정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모습들을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간호와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보죠. 우선 행정학의 흐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수도 있는 이 국가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맨 처음부터 이걸 보지 마시고요. 조금 아랫부분에 내려가면 잘 정리되어 있는 요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보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입니다. 왕.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왕이에요. 그죠? 왕은 다시 말하자면 군주예요. 그죠? 군주가 뭐를 하는 겁니까? 자, 군주가 바로 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거죠. 민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하면 군주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죠? 또는 군주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루이 14세가 있죠. 제가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보드를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군주 시대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군주 국가라고 그래요. 그죠? 자, 군주 국가는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죠. 다시 말하면 행정이라든지 또는 사법이라든지 또는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짐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은 뭐라면 짐, 즉 왕이라는 건 누구한테 그 힘을 받았다? 바로 신한테 권력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죠? 왕권은 신한테 받았다 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자면 왕의 권한이 누구한테 받았더라? 신한테 받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왕은, 그죠? 신하고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자, 누구라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침범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군주 시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라고 해볼까요? 서적은 마키아벨리의 바로 군주론이에요. 이때 군주론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 군주론은 백성을 바로 어떻게 만들어라? 공포에 떨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필독서가 되냐면, 요렇게 백성을 공포에 떠들면서 자, 관리를 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이 책이 좋다는 거지, 공포라는 초점에 맞춰서 이 책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즉 왕권 신수설 그리고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이 군주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혁명이 일어나죠. 자,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몇 가지 혁명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시민혁명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시킵니다. 누구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요. 또 프랑스 혁명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죠. 영국에서 일어난 건. 자,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게 되고 또 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청교도 혁명에서 알 수 있지만 이제는 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서 미국의 독립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혁명과 일종의 전쟁을 겪으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자, 왕과 시민들 사이에서 있어서 시민들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민들이 그래서 다 통치할 수가 없죠. 따라서 나온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자,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의회가 나타나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군주를 누르고 시민의 힘이 더 커진 시대를 거쳐서 우리의 혁명기라고 합시다. 나온 게 뭐냐면 19세기에 있어서의 입법 국가예요. 그죠? 다시 보세요. 입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근대 입법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는 군주 시대에서는 왕이 행정과 사법과 정치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왕을 대체하는 의회가 이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따라서 이때의 정부를 우리는 작은 정부라고 해요. 이 작은 정부의 뜻은 뭐냐면 야경 국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세금을 적게 걷어서 어떻게 하더라? 적게 통치하자라는 말이 바로 작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소가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의회에서는 의회 만능주의가 나오게 되고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보냐면 지방 만능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그죠? 시장에서는 시장 만능주의가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시장 만능주의예요. 그죠? 시장 만능주의인데
자, 국가는 그렇다면 여론 의회와 행정과 시장에다가 힘을 뺏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치안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국방에 관한 일만 해야 되지 여기에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라고 했던 거죠. 자, 이런 복지 같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하겠다,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런 것들을 찾아오고 나온 것이 시장 만능주의인데요. 시장 만능주의에서는 중요한 것이 자, 공급을 하면 그 공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들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의 바로 국부론이에요. 즉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나오더라? 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부가 나오더라? 바로 시장에서 나온다라는 말이죠. 즉 시장이 여기서는 부의 창출의 원인이 되는데 이때 이것은 자 공급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시장이 국가의 부를 조절하니까 이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따라서 이 국부론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이 뭐냐면 자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뭐 invisible 그죠? hand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자동적으로 시장을 조절한다라는 뜻이고 그런 조절에서 국가의 부가 쌓인다라는 말이 국부론입니다. 자, 이러한 국부론에 있었던 바로 입법국가 시대에 자 물론 이때도 왕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왕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고 자, 이렇게 넘어와서 19세기를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발생되게 됐냐면 바로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시장이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실패하면 국가의 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게 되는 거죠. 국가의 부가 없으면 국가의 기능인 치안, 외교, 국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굉장히 불행하고 불안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됐냐면 1929년도에 우리가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자, 이런 뿐만이 아니라 1, 2차 대전도 우리가 1900년대 초에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전쟁과 이러한 경제의 파탄은 과연 국가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이 바로 행정국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입법국가에서의 주체는 의회였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국가라고 해서 주체가 뭐가 되더라?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법국가에서는 누가 주체더라? 바로 의회가. 하지만 행정국가에서의 주체는 누구더라? 정부더라.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고요. 그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상이 되거나 뭐 총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분들이 바로 행정부의 수반이거든요. 자, 이분들이 이제는 나서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나서야 되냐면 작은 정부를 벗어나서 이제는 큰 정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때는 작은 정부일 수밖에 없어요. 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의회니까요. 큰 역할을 한 것이 시장이니까요. 근데 그런 시장과 의회가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큰 정부에서는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큰 역할을 하냐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 누구를 무슨 정책을 들 수 있냐면 뉴딜 정책을 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물론 이 뉴딜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케인즈입니다. 지금까지도 케인즈 학파가 큰 어떠한 경제학의 두 축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게 되는 이러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케인즈가 주장했던 바가 무엇인지 볼까요? 자, 공황의 원인을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공황이 왜 발생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공장이 생겨난 것이죠. 자, 이 공장이 여기서 공장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공장이 생겨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을 해요. 자, 옛날에는 생산을 하면 그만큼 다 수요를 했는데 이제는 수요를 하고 남을 정도의 과잉적으로 많이 생산한다는 거. 초과 공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과 공급이요. 그죠? 자, 이러한 과잉 생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돌아갈 수 없어서 폐쇄가 되는 거죠. 공장이 폐쇄가 되니까 그 속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실업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다시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소비 감소가 돼요. 자, 소비 감소가 되면 다시 공장 폐쇄가 되는 것이고, 공장 폐쇄가 되면 또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또 소비가 줄고, 이러한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핵심 과제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케인즈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 그러면 끄는 게 좋으냐? 자,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땅이 있어요. 땅을 사람들 보고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판 흙을 요만큼 쌓였으면 다시 메꾸면 돼요. 파고 메꾸고 파고 메꾸고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댐이죠. 댐은요 파요. 메꾸는 것은요 산을 개간하는 겁니다. 댐과 산을 막 개간을 하는 자 이걸 우리가 SOC 산업이라고 그래요. 이런 SOC 산업을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실업자들을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업자들 모아서 댐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소비가 올라가고 소비가 올라가면 그러한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다시 공장이 올라가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생산물가가 나오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실업자는 낮아지고 소비는 올라가고 이렇게 선순환고리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누가 개입을 한 것입니까? 바로 국가가 개입을 했죠. 이 국가는 뭐라고요? 정부라고요. 정부는 뭐라고요? 행정이라고요. 따라서 큰 정부를 우리가 뭐라 하더라? 바로 행정국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계속 갈 수 있었느냐?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자, 언제까지 갔냐면 20세기 초까지는 갔는데요. 자, 1970년대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입법주의 국가는 우리가 1980년대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 실패는 1930년대에 일어났고요. 자, 행정국가는 30년과 70년대 사이에서 일어났고 70년 이후에는 또 달라요. 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바로 정부 실패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다시 봐요. 자, 여기는 시장이 만능이라고 해가지고 입법주의 국가에서 이 만능이었던 시장이 실패함으로써 시장 실패로 행정국가가 나왔는데 자, 이 행정국가에서는 뭐가 실패하더라? 정부가 실패해서 이제는 정부 실패가 나온 거예요. 다시 봅시다. 자, 우리가 시장 실패 때문에 뭐가 나왔더라? 자,
큰 정부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정부가 실패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것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실패함으로써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입법 국가에서 시장 실패에 대한, 아니다, 정부 실패에 대한 이유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행정 국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1970년대부터 우리가 신행정 국가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볼 수도 있는 NPM이라든지 또는 뭐 거버넌스라고 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정부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실패요. 그래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기 봅시다. 왜 정부 실패냐면 이때 이 실업자들을 돈을 누가 줘야 됩니까? 국가가 돈을 되게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 돈을 막 찍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경기가 있으면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써야 됩니까? 긴축 정책을 써야지만 돼요. 경기가 나쁠 때는요. 지금 우리가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죠? 이럴 때는 확대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타이밍을 그죠? 잘 잡아줘야 돼요. 이걸 잘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자, 또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뭐가 발생되게 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행정국가 시대에서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물가와 그죠? 실업률은 서로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죠? 다시요.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보세요. 자, 공장이 돌아가요. 물가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실업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와 실업률은 서로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가도 떨어지면서 실업률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전의 정부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가요? 자,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실업률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국가한테는 큰 문제가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자, 우리가 여기서 30년대에서 60, 70년대로 넘어오는 사이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게 되죠. 자,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은 인종차별이라든지요. 그죠?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떠한 소외 문제라든지요. 급격한 산업화에서 그죠?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과 뭐 어떤 차별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물론 존슨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 해가지고 사회 대통합을 하려 하지만 물론 그것이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정부 실패가 되게 돼요. 다시 봐요. 경제에서는 자, 경제도 시장의 경제도 못 잡고 사회에서의 혼란함도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실패가 시장도 못 잡고 또 사회의 균형도 못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정부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또 하나 더 봅시다.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큰 정부가 실패하면서
그러면 이때 봅시다. 행정국가 시대에 가면 큰 정부는 뭘 했냐? 바로 복지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죠? 다시 봐요. 이렇게 SOC 사업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 국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규제도 많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70년대 오면서 탈복지도 하고, 왜냐하면 정부 실패가 됐으면 모든 정부가 행했던 정책들이라든지 이념들을 반대로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탈복지가 나오게 되고, 규제도 탈규제와 탈규제를 하게 되면서 사회 혼란도 더 심해지게 되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정부 실패에 대한 말로써 바로 신행정 국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신행정 국가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NPM이라는 것은 신공공관리인데요. 자, 국가는 관리만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국가는 관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민영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왜 민영화 시킨다고? 여기 보세요. 자, 행정국가에서는 국가 위주다 보니까 규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개인 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개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탈규제가 됐던 첫 번째, 그죠?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바로 민영화예요. 그죠? 그리고 시장화를 좀 더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1970년대를 지나서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자, 1990년대부터는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협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래서 시장과 정부와 그죠? 정치를 자, 굉장히 뭡니까? 연합해서 하나의 단위로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 갑시다. 자, 우리가 군주 시대를 거치면서요. 자, 군주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입법 국가가 생기게 되고 입법 국가는 작은 정부였어요. 자, 입법 국가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게 19세기면 이게 20세기 초라고 합시다, 그냥.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나타난 것이 바로 행정국가고요. 행정국가는 큰 정부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 큰 정부가 너무 복지라든지 국가 위주의 규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 19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있었고 1960년대 내지 70년대에 있어서는 신행정국가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탈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쭉쭉쭉 이렇게 미시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NPM이고 이게 80년대고 1990년대는 거버넌스다라고 해서 거버넌스 하면 협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자치도 협치죠? 그래서 거버넌스로 지방자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때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얘기했었고 자, 이때에서는요, 입법주의 국가에서는 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자, 손을 얘기했던 국부론이고요. 여기는 군주론이고 이건 국부론이에요. 자, 행정주의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자, 케인즈도 책을 썼어요. 자, 일반 이론을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는 공급이 위주가 되고 여기는 수요가 위주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행정 국가는 하이엘크라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사론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인사론도 미국 위주로 보시자면 여기에서는 군주가 뽑는 거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주겠죠. 역관주의에서 그것이 이제 실적주의로요. 자, 역관주의는 누가 중점이 되냐면 정치, 다시 정당이 중심이 되지만 이제는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시험에 의해서 능력 위주로 뽑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인사론도 역관주의의 장점과 실적주의의 장점을 모두 포괄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 보면 신공공관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 NPM. 그죠? 매너지. 자, 여기서 뭐 관리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경영적 측면과 정치의 측면을 두 개 합쳐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의 주된 주체는 누구냐면 정당이에요. 자, 이 정당은 한정된 자, 자원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는 아니죠. 바로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고 이때는 자, 논리 실증주의에 의한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통계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통계가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어떨 때는 그래서 행정을 우리가 공행정이라고 얘기하고 관리를 사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정치와 행정이 하나로 묶여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행정과 관리가 하나로 묶여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하나로 묶여지는 건 당연히 군주시대가 되겠죠. 자, 행정과 관료가 묶여지는 걸 우리가 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래요. 자, 이렇게 입법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치와 행정을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정치의 행정 일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뭐가 됩니까? 정치와 행정이 이원화돼 있다. 그죠? 정치와 행정이 분리돼 있잖아요. 정치와 행정이 이원화. 여기는 정치와 행정이 일원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사행정의 일원화라고 그러고, 그죠? 뭡니까? 공사행정이, 자, 일원화가 아니죠? 다시요. 공사행정이 이원화돼 있죠. 왜냐면 정치와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 합니까? 공사행정이, 자, 보세요. 공행정과 사행정이 서로 일원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해가세요? 하나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공사행정 이원론이라든지 공사행정 이론론, 자, 이것이요. 여기에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100% 여기에 부여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주시대에 보면 자, 우리가 1829년과 그죠? 1883년도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1829년도에 잭슨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죠? 이 대통령이 자, 역관주의를 가져오게 돼요. 역관주의. 역관주의는 정당이 자, 행정부를 구성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1883년도에 가서는 펜들랜트법이 나와요. 자, 이건 실적주의예요. 그렇죠? 실적주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당이 행정부에 과입하지 않는다. 관리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 시대상을 군주 시대부터 입법주의 국가 내에서 굳이 나누자면 요렇게 뭐 군주 시대에는 정치와 행정을 뭐 하나로 받고 뭐 입법주의 국가에서는 그나마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걸 좀 행정과 관리를 조금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연도를 말하자면 1829년과 1883년도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행정 이론을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 개념에 대한 학설이 나오는데요. 행정관리설과 통치기능설과 행정형태설, 발전기술.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지만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또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쭉쭉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행정학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3년도에 행정관리설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930년 이때가 언제냐면 대공황이 있을 때죠. 그죠? 자, 대공황이 있을 때 우리는 통치 기능설이 되었고 45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마무리하면서 행정 형태설과 나머지 발전 기능설과 정치 기능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자, 이론적 접근법에 있어서의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 관계론이에요. 자,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학적 관리론의 대가는 누구냐면 페이올이에요. 페이올. 그죠? 산업관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무슨 자, 이 과학적 펜을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과학적 관리론의 대표적인 주자는요, 페이올이에요. 그죠? 페이올. 자, 인간관계론은요. 자,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하고 굉장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페이올부터 시작했던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마치 기계로 봐요. 기계로 봐요. 그런데 인간관계론 호손입니다. 호손. 호손 실험을 하죠. 그죠? 자, 호손 공장에서 이제 뭐 과학적 관리론이 맞는지를 실험해 보는데 안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 알아봐야 되는 것은 인간을 뭘로 봤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을 과학적 관리에서는 기계로 봤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적인 주체로 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자,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공식 조직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공식 조직과 함께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호손 실험은 1, 2, 3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뭐 조명 실험이라든지 뭐 전화 개점 실험이라든지 건반 배선 실험이라든지 그래서 1차 실험 때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네. 환경 말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요거 알아야 되고요. 뭐 행태론과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은 용어의 정의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때는 인간을 기계로 보니까 환경과 구조를 중시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을 중시하죠. 인간을 중시하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behavior, 행동을 더 중시하는 것을 행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50년대에 대해서는 그죠? 인간을 다루는,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조직과 환경의 영향을 좀 더, 포커스를 둔 게 생태론이고 비교행정론이에요. 그리고 체제론이에요. 체제론은 시스템이죠. 그죠? 다시 여러분들 이거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구조에 포커스 뒀고 여기는 인간과 인간의 행동 여기다 포커스를 뒀어요. 생태론은 에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어떤 환경 파괴를 누가 했더라? 인간이 했더라. 인간의 산업화가 했더라. 그런데 결국에는 이 환경 파괴를 어떤 것들을 파괴시키더라? 인간을 파괴시키더라. 자,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이 그 자연 환경과 융합함으로써 인간성을 찾아가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태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을 보면서 뭐 융합하고 뭐 상호 협력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 보호라는 개념이 자, 요때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체제론이라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어떠한 인간이 영향을 주는 것은 조직이고, 자, 어떠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 환경에서 그 인간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체제예요. 그래서 인풋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조직과 환경에 따른 인풋의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자,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안 좋은 학생이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뭐더라고요?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비교행정론이라는 것은 A 국가가 발전한 이유를 B 국가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발전 행정론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교해보자라고 했던 게 비교행정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도 발전시켜보자라는 게 발전 행정론이고요. 우리나라는 많은 모델로 했었죠. 우리나라 산업화를요. 자, 그래서 이때는 바로 5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환경이 모토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치관과 태도에 모토를 두게 된 것이 행정의 변수의 변화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 변수까지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이념 알아보실 거고 자,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 배우게 되는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그 내용을 풀어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밀턴주의, 제퍼슨주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자면 정당이 내 마음대로 행정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역관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서 이제는 실력 위주로 뽑겠다라는 것이 펜델런트법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실적주의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재무행정이 나오고요. 행정관도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죠? 뭐, 큰 정부론은 거대 정부론이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행정은 두 가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성격과 또 하나는 관리의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정치의 측면을 우리가 정당 정치에서 찾을 수 있고요. 이건 정책,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찾는가, 배분하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측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value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관리라는 건 집행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자, 사실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그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는 거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관리예요. 자,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정치와 관리를 하나로 묶는다고 했었죠? 그게 NP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용어의 정리는 이제 생태론, 체제론, 행태론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를 조금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누군가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렇게 출처는 이렇게 좀 밝혀줍니다. 체제론에서의 체제는 바로 시스템입니다. 행정을 유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행정만 뚝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정치와, 그죠? 또는 입법, 이런 또 시민, 제3의 단체, 심지어 언론, 이거와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입을 하면 어떠한 것들이 시스템 내에서 산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그 환경에 맞는 지식이 산출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투입을 보시다.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에서 정책 결정해서 산출로 정책의 법률이 나온다. 뭐 이런 체계적인 절차를 다룬 것이 바로 체제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태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행정의 종속 변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론화되지 않고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은 비판이 있지만, 자, 생태론은 누구를 포커스로 둔다고요? 어디를? 생태,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고요. 근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발전을 완료했죠. 개발을 뭐 한 겁니까? 완료했어요. 근데 개발을 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이미 했는데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는 불만이 쌓이게 된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태론의 어떤 출발점이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또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뜻이죠. 환경 파괴는 결국에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니까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 생태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비교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국가의 행정을 비교해 보는 거고요. 뭐 일반적인 법칙성이 있는 이론이라든지 보편성과 과학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발전행정론은 행정주의 주도의 국가 발전과 환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비교행정, 다른 나라를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비교행정과 발전행정론은 거의 하나로 거의 뭡니까 연속되어진 거로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행정학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좀 쉬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 행정의 의미, 이념적 가치부터 쭉쭉 다음 차례 나가겠습니다.